현재 타이타닉호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자, 뉴스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가 침몰한 지 100년이 넘었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1900년대 초반 세계 최대 여객선이었던 RMS 타이타닉호는 항구를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첫 항해 도중 침몰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배는 빙산에 부딪혔고 그 당시 여객선에 타고 있던 2200여 명 중에 1500명 이상의 승객이 사망했어요. 놀랍게도 타이타닉호는 건설되는데 3년이 걸렸지만 침몰하는 데는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만약 오늘날 그 배를 만든다면 2100억 원 이상이 들었을 거예요. 타이타닉은 새벽 2시 20분에 대서양 표면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1985년이 되었어야 그 배의 행방은 해양학자 로버트 발라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일부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발라드의 탐험에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 중 하나는 실제로 두 동강이 났다는 거였어요. 타이타닉호가 현재 놓여있는 해저 부분에 대한 초기 탐사에서는 선체와 배의 갑판만 볼 수 있었습니다. 발라드에 따르면 이런 임무의 주된 목적은 유적이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알아내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은 해저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양의 개인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탐험가는 나중에 말하기를 바닷속 풍경이 감동적이었던 것만큼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난파선 주변의 잔해 속에서 해양학자는 수많은 작은 물건들과 개인 소지품들을 발견했고 그중 많은 것을 다시 수면으로 가져왔습니다. 신발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발은 더 고급이었어요. 승무원들의 옷가지도 있었어요. 거대한 프로펠러도요. 표면에서는 빛이 나고 반짝였겠지만 해저에서는 모래가 묻혀 있었습니다. 발라드는 주방용품이 흩어져 있던 지역의 길이가 1km가 넘었다고 말했어요. 상업용 주방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한 접시, 냄비, 팬이 있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3D 애니메이션 영상의 흥미로운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시뮬레이션은 타이타닉이 1912년 처음 출항했을 때부터 오늘날 폐허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역사상 처음으로 난파선의 중심부로 여행하는 것을 꿈꿨던 심해 탐험가 제임스 카메론에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네, 타이타닉의 유명한 영화 감독인 바로 그 제임스 카메론이요. 그는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방문하기 위해 33번이나 다이빙을 했어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감독의 진정한 열정은 항상 바다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바다를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감독은 그의 직업일 뿐이었다고 할 수 있죠. 타이타닉을 감독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직접 가서 배의 잔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승낙했다고 해요. 다시 난파선으로 돌아가 보죠. 제임스 카메론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배의 외부에만 접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부로 들어가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의 호화로운 실내에 남아있는 것을 분석하고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었어요. 카메론은 카메라가 장착된 혁신적인 로봇 차량을 조종했습니다. 그것은 배가 가라앉은 이후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타이타닉의 내부 공간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 터키식 목욕탕은 여전히 타일벽이 거의 전부 남아있었어요. 이 목욕탕은 1등석 승객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영장과 3등석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무어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어요. 그곳에서 쉬던 사람들은 난방 담요를 얻을 수 있었고 웨이터들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어요. 침몰 이전의 사진들도 놀라웠지만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수면 아래 숨겨져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배의 돛대였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멋진 모습을 보면 돛대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대한 선박의 뱃머리에 위치한 돛대는 무선 전신 시스템인 마르코니 시스템을 위한 전송 케이블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가 개항한 영국 상선 깃발이 있던 곳이기도 했죠. 그 돛대는 높이가 30m가 조금 넘었고 망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돛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부식이 심해서 무너졌습니다. 망대도 부서졌어요. 이제 우리는 왜 오늘날의 타이타닉이 심해 탐험가들에게 진정한 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파선이 대략 3,800m 깊이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인 임무는 그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고급 기술 장비에 의존합니다. 왜 타이타닉이 70년 넘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사람들이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간 건 물론
선명한 사진을 찍어올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화 제작자들은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수중 촬영을 시도했어요. 카메라를 안에 넣을 상자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죠. 이제 심해 사진은 매우 발달했고 수중 생물의 놀라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바다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그 엄청난 수중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잠수함은 28cm 이상의 정말 강하고 두꺼운 벽이 필요해요. 게다가 탐험가들은 주변에 빛이 거의 없을 때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기록을 더욱 어렵게 만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을 때 배의 잔해는 좋은 사진을 찍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든 빨간색의 녹슨 박테리아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빨간색은 물속에서 잘 반사되지 않아서 사진 작가들에게 불행한 일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잔해를 둘러보기 위해 내려가는 유인 탐사선에는 강력한 조명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멀리서 배의 일부분을 보면 마치 타이타닉호의 잔해 전체에서 젓갈색 왁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고드름 모양의 구조는 미생물 집단이에요. 배가 가라앉았을 때 이전에 해저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양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박테리아는 해저의 극한 조건 하에서 잔해를 부식시키는 끔찍한 조합으로 변했어요. 이 붉은 미생물 집단은 철과 강철을 먹고 사는데 타이타닉호에 남아있는 건 철과 강철뿐이에요. 그 미생물 중 하나는 할로모나스 타이타니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입니다. 하루에 100kg의 철을 먹어치울 수 있어요. 타이타닉은 그들에게 거대한 식량원이죠. 연구원들이 이 기괴한 녹을 발견한 후 배 잔해의 수명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론과 그의 연구팀에 따르면 타이타닉은 조만간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가장 최근의 한 탐험에서 유인 탐사선이 하나의 특별한 객실을 찾기 위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승객인 벤자민 구겐하임의 객실이었어요. 네, 구겐하임 박물관이요. 구겐하임은 광산 거물의 아들이자 타이타닉호의 대서양 횡단 여행에 탑승한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구겐하임은 미국으로 귀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1912년 당시 400에서 800파운드의 가격, 오늘날 약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스테이트룸이라는 객실을 예약할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호의 스테이트룸은 가장 호화로운 종류의 1등실이었습니다. B 또는 C 가판에 위치했고 자코비안, 조지아, 이탈리아 르네상스 등 11가지 이상의 다른 양식으로 장식되었어요. 방은 마호가니, 떡갈나무 등과 같은 이국적이고 희귀한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진 조각 패널과 모자이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겐하임은 이 호화로운 방 중 하나에 묵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 그의 후손 중 한 명이 그 남자가 머물렀던 정확한 객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전체 탐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탐험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위한 다큐멘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겐하임의 방이 어디인지 알아냈죠. 대단하죠.